리플 커뮤니티에서 최근 들어 부쩍 이 3월 랠리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적인 부분부터 보자면 이건 다크 디펜더의 분석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양반은 XRP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3월 31일이 빅뱅 포인트, 그러니까 급격한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장기 지지 트렌드 라인과 2021년 고점부터 이어져 온 상단 저항 라인이 3월 말쯤 교차를 하면서 이게 돌파가 이뤄질 경우를 전제로 놓고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삼각형 상단 돌파가 이뤄질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3.5달러 부근으로 XRP가 랠리를 하고 이후에 다시 1달러 부근까지 후퇴했다가 2024년 하반기에 20달러 부근으로 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급등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를 예민하게 만드는 것, 단연 리플 소송 이슈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이전 다른 약식재판 사건 결과 발표 시점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3월 안에 약식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토레스 판사는 통상 약식재판 브리핑 종료 이후 3달 뒤에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얼추 3월쯤 약식재판 결과가 나오든가 아니면 3월 안에 양측이 전격적인 합의를 하든가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리플 측의 우호적인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앞서 다크 디펜더가 언급했던 차트는 당연히 위쪽으로 돌파를 강력하게 이뤄낼 것이고, 단기적으로 어느 선까지 랠리를 할지는 아무도 모를 거다, 이 정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 커뮤니티가 3월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ISO 20022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에 ISO 2002 표준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3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미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ISO 2002를 도입한 상태이고 호주와 유럽 중앙은행 등이 3월에 여기로 올라타게 됩니다. 영국 영란은행 역시 4월 이전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ISO 2002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고 2025년에는 모든 적용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리플이 유일하게 ISO 2002 공식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공식 멤버는 아니더라도 ISO 2002를 준수하게끔 세팅이 된 프로젝트로는 스텔라와 헤데라, 아이오타, XTC 네트워크, 알고랜드, 퀀트 등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잘 보여주듯이 ISO 2002에 들어가 있는 오른쪽 기업들 명단을 보면 리플이 유일하게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왼쪽에 수많은 기업들과 크립토 프로젝트들 중 과연 어떤 것들이 ISO 2002의 멤버에 포함되게 될지 이 역시 하나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보나 저래보나 3월에는 리플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여럿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라이브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오늘 새벽 4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분기별 XRP 마켓 보고서인데 사실상 상장 기업의 실적 발표와 유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꼽은 세 번째 리포트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ODL 솔루션을 지금 현재 프랑스, 스웨덴, 아프리카 등 글로벌 40개 결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XRP 판매액은 3분기에 3억 1,068만 달러 대비 2억 2,631만 달러로 감소했다. 피어스트가 XRP 레저 기반으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사이드 체인 첫 단계를 출시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핵심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하자라면 암호화폐 시장 약세장 국면이 강화되면서 4분기에 XRP 판매는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글로벌 확장성을 아주 전폭적으로 잘 이뤄냈다. 특히나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사이드 체인 출시는 XRP 레저의 확장성, 상호 운용성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XRP 레저의 온체인 활동 데이터가 꽤나 재미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 국면에도 불구하고 XRP 레저에서의 전체 결제 거래 건수는, 그러니까 트랜잭션 건수는 오히려 3분기 대비 증가했고 XRP 평균 종가 역시 0.36달러에서 0.42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지갑의 수,
수의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건 소송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만큼 신규 유입이 늘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종합 블록체인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고 여기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확장성이 더해지면서 XRP 레저의 상호 운용성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지금보다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0.33달러에서 0.36달러까지 후퇴할지 아니면 1.4달러까지 랠리할지가 조만간 결정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지속되어 온 상단 저항 라인에 4번 저항을 맞고 현재 5번째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또 이번에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0.33달러에서 0.36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 그런데 만약 여길 뚫어낼 경우에는 새로운 그랜드 웨이브를 그리면서 1.4달러까지 랠리 가능성, 이 2가지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발이지, 정말이지, 제발이지 후자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진영의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다소 뜬금없이 LBRY 차트를 올렸길래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최근 일주일 동안 무려 100% 수준의 랠리를 벌인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LBRY는 SEC와의 소송에서 졌고 파산 위기에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랠리를 벌였다. 이걸 XRP에 대입해서 바라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1월 LBRY는 SEC와의 소송, 이 약식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리플도 패소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놓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항소심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판단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면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토큰은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사가 멘트를 날려준 건데 SEC의 주장 일부를 뭉개버린 것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꽤나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암호화폐 산업의 부분적인 승리이자 리플 소송에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상식이 있는 법적 잣대를 통해서 바라봐도 SEC의 주장이 다소 선을 넘었다 이런 부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인데 약식 재판에 패소를 해도 이렇게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재밌고 그냥 망해갈 것 같던 LBRY가 부활의 신호탄을 멋들어지게 쏘아 올린 것도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돌이켜보면 리플 역시 SEC의 소송을 당한 직후에 폭락했지만 이후에 두세 달 뒤에 이 급등 랠리를 펼치면서 무려 2달러를 돌파해내기도 했습니다. 막연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은 당연히 금물이겠지만 반대로 막연히 걱정만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유사한 사건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LBRY 사건 재판 상황이 꽤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판단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는데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토큰은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사가 멘트를 날려준 겁니다. SEC의 주장을 뭉개버린 것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꽤나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암호화폐 산업의 부분적인 승리이자 리플 소송에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리스트는 리플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XRP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제목부터 아예 기대감을 깔고 있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LBRY 사건에서 이번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주면서 LBC 토큰이 120% 넘는 랠리를 펼쳤다. 이런 것만 봐도 리플의 반등세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LBRY는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반면 리플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 XRP는 LBC 토큰보다 훨씬 더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억제된 XRP의 가격을 고려할 때 LBC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소송 이후 XRP는 미국 거래소에 재상장될 수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머니그램 등 소송으로 인해서 보류된 파트너십이 다시 체결되면서 매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LBRY보다 리플이 훨씬 더 우호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꽤나 대놓고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LBRY 항소심에서 그동안 SEC가 그렇게 주구장창 강조해왔던 2차 시장 판매 토큰도 증권이다. 이런 부분이 무력화가 되면서 이 자체가 리플 소송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 영역의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건 SEC의 핵심 논리 가운데 하나가 구멍이 나게 되는 것이어서 이런 상황이 리플 소송에도 적용된다라면 SEC도 어쩔 수 없이 리플과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라면 초기 판매된 토큰은 증권성을 인정해서 벌금, 이후에 거래소 등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성 불인정, 이런 식으로 구분된 결론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 하나가 더해진 것이니까 조금 더 기대 포인트가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안팎의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유사 사건인 LBRY 사건 재판 과정에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판사의 멘트가 나와주면서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흥분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코인베이스의 XRP 재상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리스트가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 공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규제 명확성이 생겼으니까 코인베이스는 XRP를 재상장하는 걸까? 이렇습니다. 비트코인리스트는 LBRY 사건에서 2차 보유자가 판매하는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사의 발언이 나온 만큼 코인베이스는 XRP를 재상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인용하면서 재상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공식적으로 XRP를 상장 폐지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없다. 리플 소송에 따라서 소송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상폐를 한 것이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XRP를 재상장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위험평가 기준을 준수할 것이다. 물론 이번 LBRY 사건 재판에서 나온 멘트로 인해서 미국 최대 규모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마도 소송 리스크를 고려할 때 리플 소송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LBRY 사건 재판 과정을 계기로 코베 재상장 기대감이 커진 것은 분명하고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바라볼 여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살짝 발을 빼는 모습도 함께 보인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리플 소송과 유사 사건인 LBRY 사건 재판 과정에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사의 멘트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아주 신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 XRP의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면서 XRP를 증권이라고 판단한 SEC 내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멘트가 나와준 겁니다. SEC 일부 위원들이 XRP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증권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SEC 내부 고발 성격의 휘슬블로우가 나와준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XRP 홀더 대변인격으로 연리를 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자신의 SEC 동료들이 XRP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XRP 토큰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서 토큰 판매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존 디튼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이건 해석을 하자면 새로운 시대적인 혁신 기술로 등장한 디지털 자산의 특성과 재반 요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00년 전의 증권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1차적으로만 적용했다. 이런 점을 시인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오렌지에 적용했던 기준을 XRP에 고스란히 적용을 하면서 오렌지와 XRP가 동일하게 증권일 수 있다라고 말한 이 말도 안 되는 기준 적용에 대해서 SEC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는 크립토 맘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라서 저런 멘트를 해도 사실 이상하진 않은데 SEC 내부 동료들도 같은 취지의 멘트를 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의미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재무부가 2030년까지 디지털 파운드화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점, 이걸 밝혔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영란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디지털 파운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리플 홀더들에게는 조금 더 의미부여 해석이 가능한데 2021년 디지털 파운드 CBDC 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독립 포럼 단체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이 CBDC 관련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플은 지난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라이센스 취득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규제와 관련된 제안을 담은 백서까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백서를 통해서 리플사는 암호화폐 산업을 특성에 따라서 구별해서 맞춤형 규제를 해야 하고 암호화폐 업계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업계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백서까지 발행하면서 영국 정부에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국의 총리 리시 수낙이 암호화폐 업계를 향해서 대놓고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미래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돌파구가 필요한 전통 금융 강국 영국의 이 같은 변화된 모습은 여러모로 생각거리들도 많이 안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영국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2030년 디지털 파운드 CBDC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리플과의 간접적인 연관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간접적인 연관성이 아니고 아예 직접적으로 영국 CBDC의 파트너로 리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영국 재무부는 CBDC 발행 계획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디지털 파운드 땡땡 가계와 기업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 그런데 이 문서에서 RTGS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분야에 리플이 진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문건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여러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리플은 이미 2017년 초에 영란은행의 핀테크 엑셀러레이터로 합류를 했고 다시 말해서 최소 6년 동안 영국 중앙은행과 협력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영란은행이 CBDC 계획을 2030년 출시로 못 박아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동안 영란은행이 구축했던 CBDC 프로젝트에서 일정 부분 리플의 기술 협력이 그것도 최소 6년 넘게 진행돼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사를 쓴 양반이 마지막 멘트로 남긴 부분이 재미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 확실히 리플이 전세계 중앙은행 CBDC 프로젝트를 2배로 늘리게 되면 큰 움직임이 올 것이다. 런던은 이미 준비가 됐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자칫 상황에 따라서 본사를 미국 밖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곳 중에 하나가 영국이고 영국 CBDC 협력과 관련된 유사 프로젝트가 각국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진행될 수가 있고 또 영국이 전통 금융 강국이고 새로운 금융에 있어서도 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런 곳이고 이번에 크립토 도시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한 그런 곳이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아마도 XRP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충분히 의미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삿포로 가자! 비트코인이 왕창 흔들리면서 리플 XRP 역시 시세가 흔들흔들거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가 지난 4일 동안 우리가 예측했던 패턴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중요한 것은 0.42달러 돌파 여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부분은 XRP가 삼각수렴 패턴을 형성하면서 하단 지지라인인 0.36달러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 상단 저항라인 돌파는 0.42달러를 돌파하면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 XRP는 새로운 파동을 형성하면서 3월 말에 급격한 펌핑을 만들어낼 것이고 0.55달러 부근까지 단기간에 올라설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꼭 차트대로 예상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지금까지는 예측대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연 관심을 끄는 것은 늘상 게리 겐슬러와 날을 세우면서 갈등을 빚어온 SEC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고강도 비난인데 크라켄 이슈와 관련해서 SEC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리며 고강도로 SEC의 조치를 비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컨퍼런스에서 SEC가 암호화폐 업계와 협의도 안 하고 크라켄의 스테이킹 사업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는 이번에 크라켄을 상대로 한 SEC의 소송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집행에 의한 규제 최신 버전이다. SEC는 오래전부터 스테이킹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지금 단속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적이다. 크라켄의 스테이킹 사업이 첫 번째 타깃이 된 것도 역시 자의적이다. SEC의 이번 크라켄 결정은 기본적으로 그냥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해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업계와 상의도 하지 않고 업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사업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SEC의 2인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고강도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피어스의 이번 비판은 크라켄의 스테이킹 사업을 겨냥한 SEC의 시도가 좀 더 광범위하게 커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키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크라켄뿐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등도 역시나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역시 이런 분위기를 잘 느끼고 있을 텐데 크라켄 이슈가 나오자마자 SEC의 이번 조치를 정부의 과도한 대응으로 규정하고 고객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나름의 결기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코인베이스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미 코인베이스는 크라켄 이슈 발표 직후에 공식 성명을 통해서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과 무관하다. 크라켄 관련 뉴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눈뜨고 당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기업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해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확실하게 SEC와 날선 대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리플 XRP를 재상장하는 것 아니겠냐, 이참에 재상장 이슈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인텔레그래프가 아예 기사화를 시켜버렸는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SEC를 비판한 트윗 댓글에 XRP를 상장 폐지한 것이 코인베이스가 정부의 과도한 대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좋은 사례인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트위터 등에서는 릴리스트 XRP 그러니까 XRP 재상장해라 이런 해시태그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업계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코인베이스가 진짜 SEC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면 XRP를 재상장하면 된다. 아직 증권으로 판단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도 할 용기가 없다라면 코인베이스와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겁쟁이 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LBRY 사건 재판 과정에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멘트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XRP 재상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냥 말만 저렇게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부의 엉뚱한 대응에 대해서 날을 세우면서 대결 구도를 만들 것인지 그런 수단으로서 XRP 재상장이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사뭇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XRP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는 코인피디아가 엄청 전폭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분석의 근거는 XRP 맥시멀리스트로 꼽히는 다크 디펜더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전폭적입니다. XRP 강세 움직임이 촉발될 것이고 곧 $10 위에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코인피디아는 최근 LBRY 사건에서 SEC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정서 상태가 극도로 낙관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분위기는 리플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은 현재 50일 이동평균에서 중요 수준을 테스트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크 디펜더는 곧 $13에서 $22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크 디펜더는 월간 MACD 파동을 근거로 강세 가능성을 견지해 오고 있는데 과거 2020년 10월에 MACD가 강세로 전환했을 때 시세 역시 900% 이상 급등하면서 2달러 수준을 보여줬다. 특히 XRP는 앞으로 가격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석이 지금 월간 차트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바라보면 올해 안에 3.5달러, 내년에는 20달러 이렇게 예측이 돼 있습니다. 최근 SEC의 막무가내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리플의 법률 고문이자 사이다 발언의 대가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한마디를 알렸습니다. 4천만 명 넘는 미국인들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8세에서 34세인데 인구 통계학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다양하다. 갠슬러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차분하게 뼈 때리는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노동인구, 핵심 소비력을 가진 인구층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지키고 있는데 규제권 이슈를 들면서 사실상 이들의 자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기면서 서민 자산에 공격을 하고 있는 갠슬러로 인해서 미국 민주당 정권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참 재미지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제시 하인즈가 재미있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리플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최근 SEC의 공격을 예로 들어보자. 부정적인 부분은 모든 것, 긍정적인 부분은 리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리플이 이기기를 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리플은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3년 앞서서 SEC와의 소송을 시작했다. SEC와 연관된 많은 암호화폐 기업의 운명이 리플의 방어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3년 전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던 것이 지금은 모두 내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라는 건데 이런 거 보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 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소송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가 업계 전반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 상황인데 당장 오늘 내일 갑자기 소송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막바지 국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인공은 포브스의 칼럼니스트 로슬린 레이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양반은 아주 논리적인 사이다 발언으로 업계에서는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작년에 갠슬러 사임 이런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가 SEC가 기사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언론 탄압 이슈로까지 번지게 했던 그 주인공입니다. 이 양반은 비교적 최근에도 그러니까 1월 초쯤 SEC를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옆에서 대변인 구실을 하는 스핀 닥터로 비유하면서 SEC는 지금 암호화폐 규제 재난을 숨기려고 일종의 스핀 닥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칼럼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칼럼을 통해서 로슬리는 갠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라서 SEC에 등록을 해야 한다라며 집행에 따른 규제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걸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거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FTX 사태, 이 투자자 피해 막지 못했고 크립토 윈터가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힘먼 스피치가 공개돼야 하고 SEC가 이걸 봉인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라고 법원에 변호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이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이 된 건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힘먼 스피치는 대중에 공개됐을 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힘먼 스피치가 공개되면 힘먼 연설문이 작성됐을 때 SEC 내부의 이더리움 지지자들이 힘먼의 메시지를 작성할 때 과도한 추론을 했는지 아니면 기관 내부자들이 생각한 지침이 어떻게 제공됐는지 연설문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거나 기대치에서 벗어났는지 등을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힘먼 스피치가 대중에 공개돼야만 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굳이 힘먼 스피치 공개를 반대할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SEC가 힘먼 스피치가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반박한 건데 로슬리는 몇 가지 판례를 거론하면서 정부기관의 기밀보호 특권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당연히 공개돼야 하는 것을 이상한 논리로 감추고 있는 SEC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역시 이 호연지기 하나는 끝내주는 양반이다. 이런 점도 새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어떤 답변을 제시할지, 어떤 결과를 또 보여줄지, 이 역시 약식재판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법원에 힘먼 스피치 이메일이 공개돼야 한다라면서 입장문을 제출해 업계 안팎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로슬린 레이튼이 이번에도 한 건을 더 해낸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해당 요구사항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칼럼을 써서 오피니언 칼럼의 형식으로 DC저널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한언론 성격을 강조하면서 기성 레거시 미디어와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는 곳인데, 미국 내 300개 신문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나름 입김이 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상당히 섹시합니다. 이제는 힘먼 문서를 공개해야 할 시간. 로슬린은 아예 첫 문단부터 작정하고 멘트를 날렸는데, 힘먼 스피치 이메일은 심각한 공익 문제가 걸려있다. 쟁점은 규정 준수의 부족과 혁신 기술에 대한 집행 규제가 과연 국민 세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는 아니더라도 SEC가 정책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인지 여부다. 이렇게 선빵을 날렸습니다. SEC 웹사이트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등록할지 여부와 등록 방법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갠슬러는 들어와서 우리와 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의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SEC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힘먼은 스피치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선언했다. 이후 SEC는 이더리움의 라이벌인 XRP에 수십억 달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힘먼은 이더를 홍보하는 기업과 재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힘먼이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이자 전 직장이었던 심슨 대처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힘먼 스피치와 관련된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 이더리움 지지자들이 힘먼 스피치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SEC와의 관계가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선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SEC는 힘먼 관련 문서가 기밀로 유지돼야 한다라면서 봉인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심의 과정 또는 변호사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다. 연방수정헌법 1조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언론과 대중은 책임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용 자체도 설득력이 있고 근거도 탄탄하고 시원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은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하려는 신흥 아시아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SEC가 소송을 낸 뒤에 리플은 국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 태국 등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리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년 대비 130% 성장세를 확인하고 있다. 미국 SEC와 달리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의 주요 국가 금융 규제 당국은 XRP를 증권이 아닌 통화로 간주하고 있다. 규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목표가 있고 제한된 목적으로만 채택돼야 한다. 현재 최소 8개 기관이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암호화폐 체제를 만들지 못한 것은 투자자와 혁신에 피해를 끼칠 뿐인데, 공교롭게도 투자자와 혁신은 SEC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고강도 비판을 아주 세련되게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 내공이 있으니까 업계 안팎에서 이 정도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SEC에 대해서 무려 2년 넘게 그 더러운 꼴을 견디며 기회비용을 감내해온 리플의 경우에는 이제 약식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3월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과 기대가 시장 안팎에서는 우세한 모습이긴 한데, 이 같은 상황에서 존 디튼 변호사가 9월 가능성을 제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코인게이프가 보도한 내용인데, 디튼 변호사는 3월 31일이라는 소송 마감 날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동의안 목록 이런 개념이 등장했는데 아마도 3월 안에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3월 안에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6개월 계류 동의 목록에 리플 소송이 이름을 올리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6개월 뒤인 9월 안에 이 소송 결과가 발표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법원발 공식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 여러 가지 가능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을 언급하고 있는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부디 만에 하나라도 9월까지 이어지는 이런 희한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중국과 홍콩, 러시아 등 브릭스 진영에서 이렇게 새로운 혁신 산업을 수용하는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미국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 밥그릇 다툼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과연 리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XRP 시세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로서는 이게 최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리플의 법률 고문이자 사이다 발언의 대가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재밌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이 양반은 SEC가 최근 대법원까지 간 사건 5건 가운데 4건에서 패소했다. 법리에 충실하지 않은 SEC의 괴롭힘에 맞서 싸울 용기와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꾸준히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이렇게 다소 멋진 멘트를 시전했습니다. SEC가 대법원에서 많이 졌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패소율이 80%라고 하니까 이건 다소 아주 많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 양반은 앞서 다른 트윗을 통해서도 소송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제발이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상황 한 번쯤은 꼭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리스트가 아주 재미진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아직 리플사가 공식 발표하진 않은 내용인데, 두바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보석 거래 대기업 조이아쿨라스와 리플 관계자들이 전격적인 미팅을 가졌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이건 100% 리플과의 파트너십이고 중동 확장 전략 가속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법도 한 게 이 회사의 전무이사 멘트가 사실상 파트너십을 기정사실화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XRP 플랫폼에서 온디맨드 유동성을 활용해서 저렴한 국경 간 지불과 즉각적인 결제를 구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리플과 협력하게 되어서 기쁘다. 이렇게 예쁜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조만간 리플랩스가 공식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중동의 보석 거래 대기업도 리플레츠에 탑승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보석처럼 빛나게 될 XRP의 미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괜히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ISO 20022 시대가 본격화 국면을 앞두게 되면서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멤버십에 참여하고 있는 리플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JP모건이 과거에 발표했던 보고서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건 결국 JP모건 역시 언젠가 XRP를 활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다소 희망이 강하게 깔린 그런 말들도,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JP모건이 각국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이 국경 간 송금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리를 한 건데, 위쪽의 표를 보면 스위프트와 리플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위쪽의 민간 영역 상황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스위프트와 리플의 비교가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송금 비용 측면에서는 리플과 스위프트가 쌤쌤, 거래 시간 측면에서는 리플의 압승, 거래 투명성에서는 스위프트가 소폭 우위,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거래 투명성 측면에서 스위프트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플의 압승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괜히 미래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각국 정부의 CBDC 진전 상황에 대한 JP모건의 분석도 재미가 있는데, 싱가포르와 캐나다 중앙은행은 CBDC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진행했고, 태국과 홍콩 중앙은행 역시 CBDC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완전한 스케일의 CBDC 테스트가 진행되는 상황도 정리가 됐는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호주, 남아공 중앙은행이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태국, 홍콩, 중국, 아랍에미리트 역시 같은 내용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바라보기에 스위프트와 리플을 비교했을 때는 객관적인 전력, 리플이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곳곳에서 엄청 빡세게 CBDC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리플은 CBDC에 최적화된 플랫폼이고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 훌륭한 역할을 지금 해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XRP는 통화인가 상품인가? 이건 지금 리플 소송의 화두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는데 요즘 소송 약식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 SEC가 XRP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식 문건들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는 거 보면 해외 XRP 홀더들도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베일리아드라는 캘리포니아의 투자 회사가 공표한 자체 윤리 규정인데 SEC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윤리 강령이라는 점을 가장 첫 문장에서부터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윤리 강령이지만 SEC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니까 투자회사 직원들은 이런 윤리 강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윤리 강령에 담았다라는 건데 뭘 투자할 수 있고 뭘 투자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분석이 매우 복잡해서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비증권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통화로 인정되고 현재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닌 세 가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암호화폐는 비증권으로 취급된다. 이것 말고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SEC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크립토 투자 가능 범위와 원칙을 공개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커런시이고 비증권이다. 그러니까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증권이라고 규정을 한 건 아니지만 증권 성격보다는 증권이 아닌 성격이 강조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게 리플 소송 바로 직후 2021년 1월 상황인데 SEC는 대체 어떤 생각으로 소송을 낸 것일까? 리플 소송이 정치적인 소송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요즘 ISO 20022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하게 되면서 리플에 대한 관심사 한층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단순히 리플이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ISO 2022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스위프트와 리플의 직간접적인 상황, 스위프트가 바라보고 있는 XRP의 성격 이런 것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위프트와 R3의 협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확산되면서 R3와 리플의 관계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섹시하게 느껴지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R3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리플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상호 계약 위반 등의 이슈로 소송전을 치르기도 했지만 소송 직후에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R3는 지난 2018년 오픈소스 기업용 블록체인 D앱 코다 세틀러를 출시하면서 플랫폼 내 결제를 위한 첫 번째 암호화폐로 XRP를 채택했습니다. 당시 이 이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협력을 통해서 결합한 생태계 이렇게 해석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R3가 스위프트와 콜라보를 진행했는데 이건 간접 수혜 대상으로서 리플이 거론되는 상황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코다 세틀러에 대해서 스위프트가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크립토커런시를 언급하면서 대표적인 예시로 XRP를 표시해뒀습니다. 여기저기서 XRP는 통화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ISO 2002 국제표준점문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스위프트도 XRP를 통화라고 하는데 대체 왜 SEC는 이걸 증권이라고 하는 걸까? 왜 이더리움은 비증권인 걸까? 여러 가지 생각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레저 개발자들이 리플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제안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리플렉스 연구진들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체인 전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차 체인 브릿지를 만드는 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리플 체인이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체인 등 여러 메이저 플랫폼과 상호 운용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어서 모든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돼 하나의 빅 블록체인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미래적인 그림을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리플 체인과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 사이에 리플을 상호 전송할 수 있는 사이드 체인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이미 제시된 상황인데, 이번 제안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주요 블록체인들 모두 연결시키겠다라는 꽤나 거대한 비전이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경 간 송금 혁신뿐만 아니라 리플레저 자체를 종합 블록체인으로 확장시키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블록체인과의 연계성까지 무한 확장하겠다는 건데, 과연 리플을 비롯한 블록체인의 미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정말 사뭇 궁금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수금 주 3회 저녁 8시 반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슈를 정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 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직장인 등급, 그러니까 크립토 노마드 등급 이상 회원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